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방송이 만석입니다. 우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새해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네. 글로벌 문화경제 포럼 2023년 1월 첫 번째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벗으시는 지금 여기다 제국 원장님 공부해 주려고 많이. 여러분, 한 번 더 할까요? 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자, 이현영 회장님의 신년사를 뵙겠습니다. 박수를 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결석하지 마세요. 예. 벌써 끝나겠지? 네. 올해 많이 나와주시면 그게 제일 좋은 일이죠. 아, 지금 잠깐만요. 오늘 김성주 회장님께서 굉장히 제 도자기의 그 달력을 1년이 된 건데, 이거를 모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띠별을 좀 모으는데 2023 그리고 가운데 보면 토끼가 너무 멋지게 나와 있어요. 제가 토끼띠입니다. 네, 이거하고 해석은 또 토끼띠고. 자, 그래서 정말 이거는 보존 가치가 있고 보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달력 말고 옆에 이제 또 이 밥그릇이죠. 밥그릇인데 밑에는 도자기 그리고 위에는 이 뚜껑이 돼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전자레인지에 밥을 넣고서 이 투공채, 원장님 맞죠? 툭해 넣고서 돌리면 따끈한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사이즈도 보니까 딱 좋아요. 근데 요거가 지금 두 개씩, 두 개, 네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4인 가족이 다 쓸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아마 특수 기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자레인지 넣고서 바로 돌릴 수 있는 뚜껑이 이렇게 생겼는데, 뚜껑을 안 열고 그 상태에서, 예, 풀고 있지는 않는 모양이죠. 예. 자, 그래서 정말 이 좋은 기술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회원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시는 건데, 이따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고, 회장 어디 계신지. 예, 자, 뒤에 계시네요. 박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전에도 우리 회원분들 인도네시아로 초청해가지고 사가서 공장 견학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예? 또 가고 싶어요. 인도네시아 또 가고 싶던데. 근데 정말 현장 공부도 많이 됐고, 대단한 정말 자긍심을 다들 느끼고 왔습니다. 올해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전문직 종사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잘 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병헌 원장님 잠시 뒤에 이제 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원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연사였는데, 일정이 겹치는 게 있어서 팀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진중권 교수로, 그리고 3월 달에는 송동훈 대표, 4월 달에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수 소장, 그리고 5월 달에 이정동 교수님, 그리고 6월 달에 서울대 경영대학 황희석 교수님, 그리고 8월 달에 박진 장관, 그래서 일정이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송재영 교수님, 그리고 10월에 샌드박스 미디어 그룹의 노성산 이사님이 적혀 있는데, 지금 이 연사 선정을 이제 박대문 장교이신 운영위에 대해서 모든 분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협의를 해서 검증된 분들을 모시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12월까지는 이렇게 미리 교원연사로 잘 잡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의 김병현 원장님, 글로벌 환경 비전과 전략. 전에도 좀 오셔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경력은 잠깐 보시고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그 다음에 전 영국 에섹스대학교 한국대학교 교수, 외교부 특별부 정책자문위원, 또 정상회담 준비 자문위원 등등등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고, 또 상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학력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번에 그 CES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의료력에서 다녀오셨고, 근데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커졌다. 이번에 가서 가장 큰 인상이. 그리고 또 그만큼 뭐냐면 새로운 역할, 또 새로운 또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안팎의 관점을 좀 바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김 원장님 모시고 귀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찍었어요. 옆으로 조금만 빼서 이렇게. 네, 부족한 저를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에 아마 그때 같은데요. 제가 북한 문제를 가지고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더 큰 주제를 주셔서 제가 좀 부담이 됩니다만 제 부족한 지식이나마 함께 나누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글로벌 한국의 그 비전과 전략이 제목인데요.
제가 최근에 만난 우리 전직 외교부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게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얼마나 한국에 잘 사는지 잘 모른다. 두 번째는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추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말씀을 먼저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의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글로벌 정세를 보는데 이 정세가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또 느끼시는 것처럼 매우 긴박한 상황 같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고 그 함의를 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비전과 전략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에 어떤 큰 기업의 이제 뭐 사장님들 모시고 기조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세계가 달라지고 있다. 예전과 같은 시각으로 미래를 보면 틀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캐시를 많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어떤 기업의 회장님은 중국에 크게 진출했는데 갑자기 사드 때문에 철수를 하면서 많이 어려웠다. 한 번도 이 지정학 리스크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시대가 바뀐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시대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정부 회의 가보면 정부 회의에서 이 소문은 서두는 바뀐 시대라 하는 말씀을 하지만 실제 내용이나 정책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업데이트가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이나 우리 정책 결정하는 분들은 앞으로의 시대는 옛날과 다르다. 옛날의 시각으로 미래를 투사하면 틀리기 쉽다 하는 걸 꼭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을 우려합니다. 그랩 앨리슨 교수가 하신 말씀처럼 지난 500년 동안에 이 패권 경쟁이 16번 있었고 그중 12번이 전쟁으로 끝났다 하는 말씀이 있고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 문제겠죠. 왜 이게 변하고 있느냐? 지금 패권 경쟁을 벌이는 국가 내부가 불안정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패권국끼리 경쟁을 더 격화시키고 또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대적 불안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또 부상을 할 것 같지만 아마도 중국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작년에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전 세계 질서를 요동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각국의 불안정 상태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상이라 보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미국 대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서 이 체제 경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민주주의, 시장 경제, 하지만 중국은 권위주의와 준시장 경제를 합한 체제를 가지고서 미국을 압도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미국이 정의한 이 패권 경쟁은 첨단 기술 경쟁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한테 오늘 위협이라는 것은 첫 번째 안보 위협일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 축일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가 사실은 위중한 상태로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패권국끼리 경쟁의 그 플래시 포인트라 볼 수 있는 두 가지 지역 중에 하나에 살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와 이 북한 문제입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일본의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일본 전문가들은 항상 대만을 걱정하면서 결국 대만 문제는 일본의 그 생존을 걸고서 아마 관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북한 문제겠죠. 즉 지금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 문제까지 안고 있고 우리는 안보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 미국과 소련 체제의 경쟁하고는 또 다른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경제도 좀 블록끼리 나누어져 있었고 또 별다른 교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국내 문제와 세계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국내 충격은 이것이 세계 문제로 투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제도가, 특히 미국의 제도가 이전에 비해서 취약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소련이 한참 잘 나갈 때, 그때는 미국의 제도가 견고했습니다. 따라서 이 소련 체제의 위험을 카운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게 어려운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중국의 제도가 더 견고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제도는 제가 볼 때 매우 취약한 것 같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끼리 경쟁 상황이란 것이 이 경제적으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에 얽혀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수술해야 될지 미국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대만과 북한이라는 예상 충돌 지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곳에 살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의 시각으로 앞으로 다가올 적어도 10년, 20년을 보게 되면은 저는 우리 안보나 경제 면에서 매우 큰 비용을 치를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북한 문제 해법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세계의 시각은 이 중국을 걱정하고 미중 패권 경쟁을 걱정하면서 이 중국의 대응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북한이 임박할 리스크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좀 올리겠지만 미국 쪽에서는 아마도 이 북한 문제는 좀 제쳐두고 한국이 중국에 대응하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북한의 문제라는 것이 임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리 보면은 중국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겠죠. 무게 면에서는. 하지만 이 북한 리스크는 임박한 리스크입니다. 제 생각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은 당장 보이지만 다음 리스크는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미중 패권 경쟁은 아마 적어도 10년 이상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 한반도의 운명, 우리 한국의 미래 아직 결정할 매우 엄중한 시대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간단히 보면서 어떤 문제가 키워드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키워드가 소득 불평등 같습니다. 즉 소득 불평등 악화가 미국의 문제를 드라이브하는 근본 원인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검은색 된 그림 보시면 이 미국의 1910년부터 1920년 사이에 그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에 얼마를 점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보신 것처럼 이 1920년대 말에 이 비중이 50%에 육박했습니다. 즉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가량을 가지는 것이죠. 이제 그 뒤에 크게 떨어졌다가 지금 보시면 2000년 정도 올라가면은 47% 정도, 그 다음에 2010년 가까이 가면은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50% 육박합니다.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대공황 특징을 연수합니다. 이 장기 역사를 보는 경제사학자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높은 소득 불평등이 주로 해결되는 방법은 전쟁과 혁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왼쪽 그림은 부의 집중도입니다. 오른쪽은 소득이고 부의 집중도도 보신 것처럼 상위 1%와 상위 0.5%의 비중이 증가해서 1930년 직전, 즉 대공황 직전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또 큰 변화가 일른 키워드 같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의 문제지만 그 근저에는 이 불평등 문제가 있습니다. 그 더 폴트 라인의 책을 보면은 그 교수가 지적하는 것이 이 서프라임 모기지를 일으킨 원인이 뭐냐면 미국의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고 특별히 서민들을 위해서 그 자기 주택 마련이 필요하다 해서 낮은 금리로 서프라임 모기지를 제공한 거거든요.
따라서 불평등이 어떤 면에서는 금융위기의 근간에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트럼프 현상은 이 불평등과 정치 논란이 얽힌 문제 같습니다. 저 보면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불평등이라는 거대한 어떤 마그마가 어떤 식으로 분출되는 거죠. 어떨 때는 경제 위기로, 어떨 때는 정치 위기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등 문제가 매우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미국의 정치적 불평등 인식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래프가 낮을수록 이 미국 전문가들이 정치 체제가 불평등하다 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경제 불평등 관계 되겠죠. 이 3이면 이 부자들과 그다음에 중산층, 가난한 사람들이 이 정치적으로 비교적 평등하다. 이 부자가 좀 더 영향이 많지만 이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인데 2가 되면은 이 부자들이 대부분 결정하고 중산층은 좀 작은 문제를 결정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이 보시면 80년대에 비해서 계속 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보기에 미국의 정치 제도가 매우 불평등해지고 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경제 불평등이 이 정치 불평등과 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계가 흘러왔고 또 그로 인해서 이익을 받던 바로 그 부분이 이 불평등의 문제의 근원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지식경제라는 것이 우리 경제학에서는 좀 약간 작은인데요. 이 숙련 편향적 경제성장, 즉 고학력, 고기술자들은 더 소득을 크게 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혜택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이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전에 이제 불평등 같은 경우는 한 나라의 정책으로 교제를 가능했습니다. 즉 부자들이나 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이 빈자에게 트랜스파하면은 해결이 쉬웠지만 지금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큰 기업이나 부자들은 외국을 할 수도 있고요.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에 또 한 나라가 그런 정책을 펴게 되면 세계 경쟁에서 뒤지게 됩니다. 미국의 해마들리는 전미경제학회에 가끔 갑니다. 보면 옛날에 이 경제학회의 큰 화두는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성장이 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불평등이 더 큰 화두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경제학자들은 성장에 대한 답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를 성장시킬까 하는 그 답은 경제학자들이 풀었습니다.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평등의 방정식은 아무도 푼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풀지 모릅니다. 경제학자들이 말은 많이 하고 논문은 많이 쓰지만 얼마나 불평등한지 말은 많이 하지만 아무도 해결책이 없는 것이 바로 이 구조적 문제입니다. 제가 2010년에 미국 가서 상원 의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의원이 금융위기 이후에 이 금융 규제를 담당하는 그 커미티 위원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원 의원과의 만남이 끝난 다음에 그 보좌관하고 한참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좌관이 그 위원회에 실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미국은 그동안 금융으로 발전했고 이러한 글로벌라이제이션 또 지식 경제에 타서 굉장한 성취를 이루는데 이것을 반전시키는 법 만들기가 좀 어렵다. 그렇다고 안 하기도 어렵다 하는 그런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피케티 책 보면은 그 책은 참 잘 쓴 책이고 얼마나 불평등했는지를 잘 밝혀있지만 그 해결책은 제가 볼 때 허망한 수준입니다. 글로벌 자본세를 도입하자는 것이 지금같이 분절된 각국끼리 경쟁하는 체제에서 어떻게 모든 국가가 한 세율을 적용해서 자본세를 매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시도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 문제는 계속할 것이고 이러한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지식 경제가 일으키는 소득 불평등은 계속 악화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미국의 문제 같습니다. 해리포터는 전 세계에 5억 권이 팔렸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뭐 다 자기 가정은 아니겠지만 8조 5천억을 벌었습니다.
제가 경제 원론 시간에 쓰고 있는 맹큐 교수의 교과서는 460억을 벌었습니다. 그 페이스북은 중위 연봉이 24만 달러지만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해야 되는 IBM은 5만 5천 달러입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세계가 바뀐 거예요. 이거를 미국이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인지 그게 관건인데 매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표를 가져왔는데요. 우리는 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결합을 통해서 많은 이점을 누려왔고 그로 인한 혜택을 많이 누렸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이게 위험하냐면은 1803년 인구를 보시면 영국의 뭐 참정권이라 할 부를 수 있는 참정권 개혁이라는 것은 1884년입니다. 즉 이 귀족 정치 시대 때입니다. 그때 상위 1.4%의 귀족이 전체 소득의 16%를 차지했습니다. 즉 그때는 귀족 정치와 소득 불평등에 인도했습니다. 2017년은 상위 1%의 부유층이 전체 소득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1%입니다. 미국은 더욱 불평등해서 상위 1%가 24%의 소득을 누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에서 불평등도가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200년 이상 전에 귀족 정치 때의 불평등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십니까? 우리가 누려왔던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라는 것이 균열이 생기고 있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중요한 문제에 미국은 직면해 있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은 어떤 면에서는 그 증상 혹은 그로 인해서 미국이 어떤 이거 누릴지 앞으로 뭐 관심이 가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중국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전공했습니다. 즉 뭐 소련, 중국, 북한 등입니다. 제가 존경했고 좋아했던 돌아가신 분인데 그 야노시 코르나이라는 교수님 계십니다. 이분은 헝가리 경제학자신데 업적이 좋아서 하버드가 스카우트에 갔습니다.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 제목에서 이분은 변화한 중국, 예전에 개혁 개방 때 중국이 아니라 변화한 중국을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분이 반성하기로 자기가 1980년대에 중국에 중국 가서 이 중국의 개혁 개방을 자문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대로 계속 자유화하고 또 체제를 시장 경제를 바꾸게 되면은 중국 미래는 밝을 것이다 하고 열심히 자문했는데 그렇게 자문한 중국이 지금은 괴물로 바뀌었다 하는 그 글을 쓰시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뭐 중국을 괴물로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경제 문제 한계는 뚜렷 보입니다. 체제 전문가로서였습니다. 우리 경제학에서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수요 공급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도 법칙 중 하나가 한계 수학 체감 법칙. 예전에 경제학 원론 배우신 분들은 좀 들어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말이죠. 한계 수학 체감 법칙이 있습니다. 즉, 이 사회주의 문제가 뭐냐면은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초기에는 빨리 발전하지만 노동과 투입이 정체가 되는 시점부터는 이 혁신해야 되는데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도 흐르다가 붕괴했습니다. 중국도 지금 혁신의 단계에 올랐어야 되는데 그 단계를 올라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동안 중국 경제의 어떤 성장 동력이었던 이 자본 투입으로 인한 성장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보통 이 GDP하고 그 다음에 국민 소득이 한 2대1, 즉 국민 소득보다 자본 스톡이 2배가 되면은 더 이상 자본을 아무리 늘려봐야, 즉 공장을 더 짓고 건물을 지어봐야 그로 인한 한계 수확은 떨어진다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림 보시면 흑백이라서 안 보이시겠지만 중국이 밑에 검은선인데요. 이 2015년 되면은 중국의
자본 스톡 대비 GDP, 혹은 GDP 대비 자본 스톡이 다른 나라, 뭐 한국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고, 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즉,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하고 공장을 더 짓고 건물을 더 지어서 도를 깔고 이런 걸로 성장한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로 성장할 수 있지만 그 시대 지났고 그 증거가 오른쪽에 있는 이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즉, 이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지 않고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킨 그 정도를 보시면 이 오랜 기간 동안 보더라도 미국과 한국은 계속 생산성이 조금이지만 증가해 왔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 그래프 끝단을 보시면 이 푸른색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오히려 한국과 중국보다 떨어지고 있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을 더 동원해서 생산할 시대가 지났고 그 가운데서 혁신도 못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이를 넘어서서 성장하려면은 혁신이 필요한데 혁신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정치 경제학적인 딜레마입니다. 잘 아시는 그 중국은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입니다. 옛날에 중국이 성장할 때는 자본과 노동 투입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의 원인은 이 사회주의를 시장 경제로 바꾸는 체제 이행 결과였습니다. 즉 경제를 자유화하고 사유화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진핑 정부 들어서기 좀 전부터 이 사유화는 거의 중단됐습니다. 이 국영기업 또 국영은행 사유화가 중단되니까 그로 인한 혁신의 한계가 생기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으로 역학관계에 있습니다. 공산당원 비중이 중국 인구의 14억 정도 됐으니까 그 중에 한 1억 정도가 공산당원입니다. 2003년 전까지는 공산당원은 사기업 오너가 되면 안 됩니다. 즉 권력과 이 금력은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원이 되는 젊은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이 공산당 지배력이 떨어지는 거죠. 인구 중에 공산당 하고 싶은 사람이 줄어드니까 위기를 느낀 공산당이 사기업 하는 사람들도 오늘도 공산당원 될 수 있다 하고 헌법을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공산당원이 증가하는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이 재력과 권력이 결탁하는 거죠. 특별히 공산당원 되면 국영기업으로부터 저리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 금리가 높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 대부라든지 아니면 그림자 금융에 투입해서 낮은 금리로 국영은행에서 빌린 돈을 그림자 금융으로 다시 대부를 하고 이자를 챙기는 이 국영기업 사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자, 공산당이 좋겠죠. 공산당 인기가 올라가고 그럴수록 공산당원은 공산당 지배체를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희생은 경제죠. 자, 중국 체제의 본질은 이러한 정치와 경제의 상충입니다. 아마 시진핑은 사유화를 제기할 생각 없을 것 같습니다. 혁신은 안 되겠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자본을 더 투입한다 그러면 빚을 더 많이 지게 되고 부채가 급증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저는 정상 같은 경우는 3%, 4% 생각합니다. 예전에 고도수준이 지났고 그거는 한국 경제에도 아마 함의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러시아 문제입니다. 저 러시아에 90년도 초반에 통틀어서 2년 정도 살았습니다. 자, 애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매우 가슴 아프게도 러시아의 미래는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푸틴이 파괴한 거죠. 푸틴이 다시 대통령 했을 때 2012년이죠. 그때 됐을 때 러시아의 대학의 총장을 하던 제 친구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말이 그때는 이제 푸틴이 메드베데프 다음으로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메드베데프가 대통령 때입니다. 만약에 푸틴이 대통령이 다시 되면 자기는 이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대학 총장이 대통령 바뀐다 해서 이민 간다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독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식인이 독재 체제 살겠냐. 근데 내가 이걸 바꿀 힘이 없으니까
이민 가겠다는 거예요. 가버렸습니다. 저는 푸틴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이렇게 학회에서 만나는데 연설을 하는데 별로 이렇게 이상한 게 없습니다. 근데 사회과학이 놓치는 것이 사람 문제거든요. 이 사회과학은 구조를 보기 때문에 뭐 정치학도 그렇고 경제학도 그렇고 이 사람을 다루면 사람 마음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과학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의 리스크는 사람 리스크가 좀 큰 것 같아요. 푸틴, 시진핑, 트럼프 이렇지 말이죠. 근데 푸틴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만들므로써 오히려 러시아 미래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지금 이 각국이 공식적으로 제재한 것 외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러시아 출소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에 이 로고가 바로 철수하거나 운영을 중단한 혹은 운영을 감축시킨 기업들의 로고입니다. 한 800개 정도가 완철수, 또 부분 중단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과연 푸틴이 계속 집권할 때 돌아오겠습니까? 또 러시아가 계속 권위주에 남아있다 그러면 돌아오겠습니까? 제가 러시아에 처음 갔을 때 1992년입니다. 그때 가장 인기 있던 명소가 이 모스크바에서 맥도날드였습니다. 맥도날드가 아마 1989년인가 들어왔을 겁니다. 한 번씩 구경 가봤습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구경 갔는데, 가보면 이 모스크바의 가장 핫한 플레이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이 줄이 말이죠. 한 500m 서 있는 거예요. 미국 코트를 입은 아가씨, 중전을 쓴 아저씨 해서 수백 명이 줄을 서서 그 추운 겨울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음식 맛도 그렇겠지만 이 자유의 향수를 맛보고 싶었을 겁니다. 자유의 공간, 맥도날드 생각합니다. 맥도날드가 처음부터 철수한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기업이 돌아오겠습니까? 근데 외국 자본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러시아 경제에 혁신이 안 되겠죠. 즉 경영의 노하우나 기술 같은 것들이 외국 기업이 자본 투자하면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빠져나가는 겠습니까? 그러나 우울한 소식은 단기적으로 러시아는 흔들 수 있습니다. 미래는 파괴했지만 전쟁은 지속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름 때문입니다. 러시아 수출의 그 절반 정도가 오일과 가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로 인한 재정 수입은 러시아 재정의 45%입니다. 즉 거의 대부분을 오일 가스만으로 채우는 거죠. 즉 오일 가격이 폭락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계속 전쟁을 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근데 서방 정부가 이 오일 가스 가격을 통제를 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급의 나라가 똑같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는 기름을 지금 서방에는 못 팔지만은 중국, 인도, 터키는 더 수입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른쪽 그림은 이 유가 변동과 러시아 성장률을 보여준 그림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 서방이 이 러시아 제재할 때에 외환 보유고 동결시키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한 핵폭탄처럼 말씀하는 전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름값이다. 러시아가 전쟁 수행 능력을 보려면 오일 프라이스를 봐야 합니다. 앞으로 오일 프라이스 따라가지고 러시아가 얼마나 전쟁을 지속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키워드는 오일 프라이스, 중국의 키워드는 아마 성장률일 겁니다. 시진핑이 3, 4%가 잠재 성장률인데 그보다 더 성장하려고 힘을 내게 되면 부채를 더 증가시킬 겁니다. 그 지속성이 없는 거죠. 즉 중국을 잃는 키워드는 저는 그 성장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소득 불평등 미국, 그 다음에 성장률 중국, 그 다음 오일 프라이스 러시아 이 핵심 키워드 같습니다. 북한은 뭘 봐야 되느냐? 저는 북한은 무역 통계를 봅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무역 추이입니다. 이 장기 90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업데이트했는데요. 지금 북한 경제는 위기입니다. 2017년부터 제재가 집행이 되어서 아마 작년까지 북한 경제 규모는 GDP가 한 4분의 1 줄었을 겁니다. 25%는 줄었을 겁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당했을 때에 그때 한국 성장률이 한 7 내지 8% 감소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그동안 한 7년 동안 경제 규모가 4분의 1이 줄었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죠. 이게 제가 북한을 임박트 리스크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예전에 북한이 수출과 수입을 제일 많이 했을 때 2014년에 한 10조 원 했습니다. 그때가 100이라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북한의 무역 규모는 100에서 8로 줄었습니다. 92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미국의 전문가나 미국의 정책 결정자가 이 북한 문제를 제쳐두고 중국에만 올인하자. 이건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세계는 어디로 할 것인가? 가장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는 제 생각에는 good old days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그 구조적인 브레이크라고 부르는 structural break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학문은 과거를 투사해서 미래를 봅니다. 그 예가 뭐냐면 중국 경제가 2030 몇 년에 미국을 추월하고 그 다음에 세계 1위가 된다 하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중요한 과정은 과거의 지속입니다. 지속성이 없습니다.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로 사고를 전환시킵니다. 미중 패권 경쟁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미국에 정치하는 분들하고 전문가 회의를 보면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이 중국 문제는 이제 모든 진영이 합의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선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미국의 골드버 대사님하고 저녁을 하면서 그렇게 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한국으로 볼 때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국이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그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 동참하면서 예를 들어 칩4 네트워크에 동참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이름이라도 좀 칩4라 부르지 말고 칩 네트워크라 부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칩 네트워크니까 오픈된 거죠. 하지만 이게 들어오려면 어떤 조건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서 국유기의 비중이 얼마 이상, 얼마 이하, 혹은 국외 은행 비중이 얼마 이하. 근데 중국은 조건을 못 맞추니까 못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은 구조는 오픈되어 있는데 중국은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좀 편하지 않겠냐 말하기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사님이 웃으시 하신 말씀이 교수님,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미국은 칩 네트워크라 부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칩4인데 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미국은 전면전을 벌일 것이다. 중국과 경제 전면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갈수록 미국의 어떤 전략 정책 같은 게 보입니다. 그 전략 정책은 모든 면에서의 전면적인 경쟁과 컨프런테이션, 대립보다는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섹터에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첨단 기술 쪽에 미국에서 말하기로는 이 스몰 야즈, 즉 좁은 마당을 딱 정하고 하지만 이 벽을 높게 세워가지고 즉 small yards but high walls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제 미중 경제가 밀접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전면전 벌이면 미국 경제가 큰 불이익이 오겠죠.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이 첨단 기술 면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중국을 꺾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 small yards, 좁은 마당을 정하고 높은 벽을 치는 것은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함의가 뭐냐? 사라진 옛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변동성 균열입니다. 저는 물론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이 구조적 브레이크를 이야기는 하지만 예측을 잘 못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들어보시라는 건데, 하지만 제 부족함에 불구하고 앞으로의 금리를 재본다 그러면 이 구조적인 브레이크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는 경제학자는
대칭적인, 즉 금리가 올랐다가 바로 꺾일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도 완만해 떨어질 것이고, 떨어진 그 레벨도 안정화되더라도 옛날의 금리로는 못 돌아갈 것이다. 즉, 좀 과장해 말씀드리면 저금리, 저물가 시대의 조언이라고 보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한참 시간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떨어지더라도 옛날에 아주 낮은 금리가 아니라 더 높은 금리 수준에서 계속 갈 것이라는 것은 아마 지정학 위기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직면한 문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경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계속 나빠지지 않을 큽니다. 한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주겠죠. 이 러시아의 국력은 하강 속도가 문제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 게 문제지, 뭐 길에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이제 그림으로 표시했는데요. 우리가 세계 경제가 good old days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면에서 하모니 이루면서 발전시켰습니다. 미국은 디자인과 첨단 기술 면에서 강하고, 중국은 대량 생산, 러시아는 자연 자원, 또 농업 자원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 딱 체계가 일관성 있게 일치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이 레고가 보신 것처럼 균일되어 있습니다. 이게 와르르 무너질지, 아니면 삐득거릴지, 아니면 상당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정합성을 찾을지는 모릅니다만, 이 세계 1위 경제 대국, 군사 대국인 미국과 2위, 3위를 차지하는 경제와 군사 면에서 중국, 그 다음에 10위 경제지만 군사적으로 2위인 러시아가 벌이는 이 위험한 게임의 결과는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은 이 변동성의 시대, 균열의 시대를 우리는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저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에 클러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문제가 있을 때는 클러스처럼 중장기 연구도 하지만 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리스크를 좀 보는 팀도 있습니다. 최근에 발족시킨 팀이 지정학 4대 리스크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아직 결론 낸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올해 예상입니다. 미국은 중간 선거를 통해서 이 탄력성을 보였습니다. 민주의 탄력성을. 미국은 그만큼 이 탄력적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 불평등 구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탄력성이 또 어떻게 불확실 바뀔지, 또 위험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문제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정도는 이 탄력성이 개선을 걸어 보여집니다. 첨단 분야 지속 압박할 것이고, 중국을. 중국은 아마도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택할 겁니다. 하나는 공세냐, 수세냐 같습니다. 더욱 공세로 나간다는 것은 대만 문제를 더욱더 끌어올리면서 이 압박을 강화시킨 거죠. 수세는 이제 경제에 집중하면서 뭐 코로나 충격과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경제에 집중하면서 또 시간을 버는 그런 겁니다. 제 판단은 아마 중국은 올해는 이 공세보다는 수세를 취할 생각합니다. 이 경제 원칙 증가하기 때문에 그 집중하고 이 장기적으로 대만 문제를 테이크하는 식으로 같습니다. 아직도 미국과 중국 사이 군사력이 잘 크기 때문에 중국이 단기적으로 이 리스크를 키워서 나가게 되면 경제가 더 나빠지니까. 따라서 일단 경제에 집중하는 그런 수세 전략을 펼쳐서 많습니다만, 만약에 시진핑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부채를 동원해서라도 6%, 7% 성장하겠다 하면은 그때는 마음이 급하다는 식인 것 같습니다. 단기로 경제를 성장해야 할 만큼 시진핑의 마음이 급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대만 문제에 관해서도 좀 더 공세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아마도 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휴전보다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불확실이 있습니다. 추가로 징집을 할 때, 러시아 내부에 30만 명 했지만 또 할 때, 50만 명을 징집할 때, 이 러시아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내부 리스크하고요. 두 번째 핵 사용 문제입니다. 물론 전술핵 사용이 쉽지 않겠죠. 핵 사용하게 되면은 그로 인한 역사적인 불명예를 안겠죠, 푸틴이.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 불가피하다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서방이 대응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확전도 가능합니다. 북한은 아마 올해 작년보다 더 강하게 도발할 겁니다. 횟수도 더 증가시키고 강도로 높일 것인데 실착 실험은 여전히 할까 말까 망설일 겁니다. 하게 되면은 저는 새로운 게임에 생각합니다. 실착했는데 미국 등 전 세계가 북한을 주목해서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마 북한은 8차, 9차, 10차 할 겁니다. 만약에 이 러시아가 핵을 사용했는데 그 전 세계가 핵을 보고 놀란 가운데서 북한이 실착 실험하면은 아마 굉장한 충격파가 한반도에 밀려올 겁니다. 가장 워스트 케이스 이겁니다. 이제 북한은 팀으로 비유하면은 군사적인 공격을 도발 같은 걸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 미국을 향한 압박입니다. 즉 북한의 공격력은 군사적인 도발입니다. 하지만 수비는 경제겠죠. 그 수비의 취약성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이 공격을 강화하는 것이 북한의 스트래티지입니다. 전략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되겠죠. 확장기를 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북한의 취약점인 이 경제 부분을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협상에 나와서 이 비핵화를 하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도발을 강화해야지 자신들의 요구 조건에 맞게끔 미국이 응할 것이다 하는 전략을 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조용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도발도 하지 않고 전혀 협상에 안 응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위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김정은도 지금 이 세계 질서가 요동치는 것을 보고서 자신들의 외교적 틈을 노릴 겁니다. 우리한테 가장 최악이지만 북한으로 최선인 경우는 뭐냐면 이 북한이 가지 못한 군사 기술을 러시아가 대주고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도와주고 그런 딜을 합니다. 그래서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러시아가 도와준다든지 그러면 북한은 이제 핵 고도를 완성하는 것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팍 지원해서 이 북한 경제가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수비도 괜찮아졌고 공격도 이제 더 강화된 북한이 협상 응하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 중국, 러시아의 문제가 북한 문제를 얽혀서 하나의 콜리션 되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가장 워스트 케이스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의 러시아가 아무리 putin이 이상해도 앞으로 러시아의 미래 중 하나인 한국을 버리고 북한과 손잡는다는 것은 매우 생각 어렵습니다. 또 북중 간의 이 관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편의에 의해서 필요하니까 결혼한 거로 비유합니다. 그만큼 이 전략적인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혹은 전략적인 미스트러스가 있습니다. 불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경제를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능성이 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워스트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 북한 문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한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야기는 드렸고요. 우리는 어떻게 북한 문제를 얘기할 것이냐. 아마 2019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만 업데이트를 해보면 그동안 우리 대북 정책은 제가 비유를 하자면 단품 메뉴 정책이었습니다. 보수분은 일종의 이제 북한 붕괴에 대한 뜻에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단번 해결해보자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랜드 바겐 그겠죠. 진보정부는 이 경협, 같은 민족, 경협 있었습니다. 근데 경협이나 또 북한 붕괴 혹은 단번 해결이나 이 모든 것이 단품 메뉴식입니다. 북한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북 정책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포괄적인 패키지 정책입니다. 그동안 비유를 하자 그러면 우리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단품 메뉴 파는 식당이었습니다. 짬뽕만 계속 파는 식당이 있고 또 혹은 짜장면 팔았습니다. 지금 그런 식의 식당에서는 장사 안 되겠죠. 우리 대북 정책은 확장 억지, 그다음에 제재,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북한의 경제 개발,
또 한반도 평화체제, 이 모든 가능한 이 컴포넌트를 동시에 굴리면서 이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게끔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고, 제가 생각할 때 이름은 왜 담대한 구상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으나 그 내용은 제 생각하고 일치합니다. 즉, 처음으로 우리 정부 그동안 역사에서 이 패키지로 북한 문제를 접근하는 첫 번째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훨씬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 위험한 곳뿐만 아니라 위험한 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위험한 곳에 사는 우리가 위험한 시대까지 맞이하고 있으니까 곱하기로 위험해지는 거죠. 이걸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하시는 분이나 기업들도 이 위기를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미래전략원의 영문 이름이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입니다. 영어로 IFS입니다. 제가 어디 영어로 그 환영사 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역할 중 하나는 if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IFS니까 if 복수 S에서 이런 경로가, 우리 예상치 못한 경로가 생긴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연구하는 싱크탱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어떤 면에서는 위기 중에 하나의 표현이 공급망 문제입니다. 지정한 균열 생기게 되면은 공급망이 움직이겠죠. 러시아가 미래 최대 생산국인데 밀 수출이 급감하게 되고, 오일 프라이스가 플락츄에이트 하게 되고, 그다음 광물 자원의 가격이 막 등락이 심해지면은 그게 공급망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변화의 초입부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변화 시작됐지만 많은 분들은 의식적으로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특히 공급망을 보시면 저희 국가미래전략원에 이제 경제안보 클러스가 있습니다. 그 경제안보 클러스에서 이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 정부와 또 우리 기업에게 나중에 서비스할 생각입니다. 즉, 우리가 공급망 갖고 있는 국가 중에 어떤 국가가 취약한가, 거기서 뭔가 있을 수 있는가 가능성이, 즉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수입품의 결정적인 생산 국가가 어떤 나라인데 그 나라가 위험하다 그러면 그 나라의 공급망 충격이 전파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2001년도에 그 트레이드 파워, 무역의 강국은 독일 1번, 2번이 미국이었습니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트레이드 파워라는 것은 수출력과 수입 취약성의 그 마이너스였습니다. 즉,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수입은 덜 하게 되면 품목별로, 그러면 그 나라의 어떤 수출 규제를 통해서 공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딴 나라를 마음에 안 드는 말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트레이드 파워를 측정해 보면은 2001년은 중국이 3등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중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트레이드 파워 면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비중이 8대1, 9대1입니다. 즉 무역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힘이 미국의 8배, 9배입니다. 저희들이 랭크를 매겨봤습니다. 어떤 나라가 엑스포트 파워가 제일 큰지, 어떤 나라가 수입이 취약한지 보니까 중국이 엑스포트 파워 1인데 불행히도 한국이 수입 취약성에 가장 취약한 나라입니다. 세계 1등입니다. 2등이 일본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소규모 개방 경제고 그만큼 무역 의존 높기 때문에 외부 수입 많이 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로 바뀌었는데 그 지금은 공급망 충격에 취약한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한 것이 우스운 것 같습니다. 세계 2위로 수입이 취약한 나라가 1위 한국을 규제한다는 것도 참 어떤 아이러니 같습니다. 여하튼 그만큼 공급망 충격에 취약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냐면은 우리가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 수입하는 품목의 그 40% 이상을 한 나라에서 수입하는데 그 나라가 전 세계 수출에 전 세계 그 품목의 10% 이상을 생산하면은 그 나라에 취약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상대적 취약한 나라는 중국이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 막강한 트레이드 파워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경제 규제를 하게 되면
그만큼 한국은 세계에서 넘버원으로 취약한 나라가 한 거예요. 하이텍 트레이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이텍은 미국이 더 막강하게 생각하시지만 이 트레이드 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 비율이라는 것이 3대1, 4대1 정도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많은 퍼져나간 그 커브가 오른쪽 아래가 중국입니다. 전략 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중국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아주 스트레이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중국의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와 경제가 대립되고 있고 이런 딜레마 속에서 성장률 떨어지고 있고 또 미중 패권 경쟁 가운데 첨단 산업의 성장이 제한되는 과정에 있다. 하는 걸 생각한다 그러면 또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중국은 장기적으로 빠져나올 시장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 남으려면 토착하든지 아니면 중국이 살 수밖에 없는 무기를 팔든지 그런 문제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gradually 점진적으로 빠져나올 시장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이 트레이드 파워에서 막강하고 당장 우리가 중국과 척을 지게 되면 그로 인한 경제 코스트가 매우 크겠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그 비전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비전은 뭐 아무리 말을 만들어봐도 더 이상 말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신생들께서 더 좋은 말을 만들 수 있겠지만 이 말보다는 아마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저는 한국은 우리가 비전을 다 이룬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꿈꿨던 민주화 이미 이뤘고 산업화 우리 선배들 또 아버님 세대를 다 하셨고 남은 건 북한 문제인데 참 풀기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저는 전공을 사회주의 체제 그다음에 사회주의가 이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 체제 이행 경제를 전공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이 전공을 결심하고 유학 가서 또 연구소 교수를 하면서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제 북한과 잘 되면 북한을 잘 도와서 개혁 개방되게 만드는데 또 그래서 북한 주민이 잘 살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 하는 생각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2003년이었습니다. 20년 전인데 아직 경제학자가 입구도 못 들어봤습니다. 핵에 막혀서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어떤 보면은 제가 평생 뭐하고 살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북한의 개혁 개방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면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대학 가서 학생 가르치는 겁니다. 통일부 장관 하라고 오퍼 왔을 때 작년 초에 제가 이제 거절을 했는데 그때는 국가미래전략원이 그 개원식하고 한 2달도 채 안 됐습니다. 반기문 총장님 명예원장 오셨는데 또 학교에서 전력을 다해서 국가미래전략을 만들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제가 2달도 안 된 전략을 어떻게 그만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이 북한이 김정은이 마음 먹고 저를 부른다 그러면 북한 대학 가서 가르치는 게 제일 꿈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이 이미 성취한 것에 감사합니다. 1인당 소득이 이미 선진국이고 또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계 제가 이런 나라 가봤고 살아봤습니다만 몇 안 된 국가입니다.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고 극동적 사회인데 그러나 50년 후도 그럴까? 그거는 이 격변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50년 후에 우리 미래 세대는 뭐라고 이 시대를 평가할까? 우리 세대를 평가할까? 그래서 제가 전략을 after로 정해놨습니다. 우리 전략은 뭐냐? 저는 이제 after를 제시합니다. Anchor, Forcing, Technology, Economy, and Resilience 정의합니다. 한국의 강점이 많습니다. 이 정책이 여론에 반대된 정도가 한국의 가장 높은 수준 같아요. 그만큼 일관성 없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한국 사람 떠들면은 나라가 또 바뀝니다. 근데 외국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각종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많이 배웁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오셔서 공부하신 모임이 한국에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 한 상원의원을 만났더니만 이 상원의원들이 한국에 대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이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막 배우려고 그러고 또 어떤 모임이 있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융합 역량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의 강한 점이 융합 역량입니다. 근데 약한 점은 뭐냐면 장기 전략이 없습니다. 그 청와대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매일마다 데일리 비즈니스가 일이지 뭐 전략 고민하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정치 수준은 참 뭐 대만할 필요 없이 이제 그런 수준입니다. 이게 창의적 교육이 안 되고요. 또 교육과 산업 구조가 좀 불일치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구 문제입니다. 그 앞의 A는 뭐냐? 그 저는 정체성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하고 이렇게 뭐 통일을 하는데 필요하면은 우리 좀 민주주의 혹은 시장 경제도 조금 약화시킬 수 있다.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민족보다 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 없지만 우리 앙커는 정체성 같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외교도하고 경제 정책 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forwarding입니다. 이 장기 전략이 부족하니까 미리 돌려가지 않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정부 정책 회의가 보면 세계가 바뀌었다 하고 말을 시작하는데 정책은 그대로입니다. 미리 보지 못해요. 그래서 if를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아신 것처럼 미국에는 싱크탱크가 많지 않습니까? 영국은 내각에서 이 그린 내각을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어서 미리 연습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정치인, 우리 정책 결정자들은 연습 안 해본 분들이 많잖아요. 뭐 제가 갑자기 통일부 안 갔으면 잘 못했겠죠? 연습을 해본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러한 장기의 문제, 중장기 전략을 고민하는 그런 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에서 국가미래자격을 만들었습니다. if를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다음 테크놀로지입니다. 기술. 우리가 미국, 영국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미국, 영국 모델은 산업 면에서 우리 모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선진국 중에서는 이 독일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기술이 없이는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같습니다. 강대국의 바람에 따라서 영락 없이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세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버티고 글로벌화되고 우리말을 들어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업 덕분 아닙니까? 첨단 기술 덕분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모델은 독일 모델인데 이 기술 주기가 보다 짧고 혁신이 활발한 산업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뭘까? 아마 삼성이나 또 SK 지금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전략도 하나는 좀 더 장기적으로 바이오라는 것은 계속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의 긴 편이니까 그런 산업하고 그다음 빨리빨리 바뀌면서 혁신이 활발한 산업을 결합시키는 그런 전략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입니다. 학교에 있지만 예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10반에서 2반이 문과였고 8반이 이과였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공계통 안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국력을 결정한 것은 그 젊은 사람들의 탤런트의 배분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우선 사람이 어떤 가면 그쪽은 발전합니다만 안 가면 안 간 쪽은 후퇴합니다. 한국의 지금 탤런트가 배분된 것하고 한국이 가야 할 경제 모델하고 일치하는가?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특히 이공계통 문제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에코노미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경제학 교수 8명이 모여서 혁신의 시작을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이 책을 보시면 좋겠고요. 이 장기적으로 결국 경제 문제가 국가의 흥망성쇠의 근간입니다. 아마 우리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안정화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을 해야 됩니다. 혁신이 없으면 성장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본 투입이나 노동을 통해서 성장 더 할 수 없습니다. 혁신은 뭐냐면 혁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유연한 제도 곱하기 인적 자본 곱하기 기술 융합 역량입니다. 융합 역량은 뛰어나요. 그런데 인적 자본, 창의 사고는 낮고 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공정뿐만 아니라 너무 경직적이에요.
제가 우리 정부위원회 가보거나 또 학교의 여러 가지 규정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뉴스를 보면은 이 규정이 완전히 사람 억제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혁신을 가로막는 넘버원 주범입니다. 감사원에서 국가미래전략원과 MOU를 맺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뭘 하시려고 하시냐. 그러니까 미래 정책을 감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어떤 쪽으로 해야 할 것인지, 뭐 인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정부가 잘 준비하는지를 좀 점검하고 대하는 참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처럼 규정 따지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전략원과 MOU 맺자 그러면 안 합니다. 만약에 잘해서 우리가 서로 그 선을 이어서 우리 정부가 이거 해야 되는데 잘 준비를 못하는 것을 좀 격려해 주다 그러면 벌 주는 게 아니라 상을 주는 감사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셔가지고 MOU 맺었습니다. 근데 옛날식에 규정을 따져가지고 그게 사람을 집어넣으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혁신의 시대에 그 싹을 틔우는 거죠. 제가 칼럼에 쓴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연구원에 그 책임 연구원, 우리 정부에서나 또 다른 데서 고위직 지내시고 오신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학교에 연구원으로 이제 등록할 때 서류가 12가지 필요합니다. 좀 한심하죠. 국회는 계속 그걸 만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린 문제가 인구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인구 문제를 가장 중요한 그 우선순위 놓고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아마 한국의 국력은 약화될 것이 뻔하고 동력은 사라질 것이고 그런데 워낙 장기 문제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승부를 걸 만한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어떤 면에서 부채가 없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좀 새로운 걸 하면 좋겠어요. 제 개인 생각은 학교 출산율을 0.8 정도에서 1.4까지 끌어올리지 않으면 한국 미래를 매우 어둡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미 글로벌 우리 회장님께서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을 만드셔서 기업 차원에서 시작한 그런 전파가 우리 사회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국가미래전략원도 인구 문제 클러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질리언스입니다. 탄력성입니다. 유엔의 탄력적인데 우리 제도나 정책은 매우 경쟁적입니다. 너무 관성이 너무 많아요. 이제 대중 전략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탄력성이 없는 주 하나가 중국에 너무 묶여 있습니다. 경제가. 이 소비에 지출한 기업들을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 기업은 중국에서 거의 매출이 반으로 줄여서 지금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중간대 수출은 대한시장 확보해야 될 것 같고 취약한 수입 상품은 대체 공급처를 확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장 이걸 할 수 없어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쓸 카드가 1,600개 정도입니다. 1,592개 품목 중에 몇 개만 건드리면 한 경제가 휘청휘청 될 겁니다. 며칠 만에. 근데 우리가 쓸 카드는 109개밖에 안 돼요. 이 불균형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가 자율 공간을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업이나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이 대중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이기 때문에 제 소개를 약간 드리겠습니다. 6개 클러스가 있고 이 클러스는 융복합 연구 집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개가 있는데 민주주의, 그다음에 감염병, 과학기술의 미래, 이정동 교수님이 다음에 오셨는데 이정동 교수님이 이제 과학기술 미래 클러스터의 장입니다. 경제안보, 인구, 그다음 미중 갈등, 이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장기 정책을 연구해서 우리 사회와 또 인류 사회를 승리할 생각입니다. 오른쪽에 사진은 이제 클러스 장, 이 맡고 있는 장의 사진이고요. 한 분은 곧 바뀔 것 같습니다. 이 민주주의 클래스 맡고 계신 이용님 전 사회 학장님이 2월 1일부로 중단이 되시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한데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싱크탱크를 많이 좀 관심 가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수들은 별도로 휴가제 비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월급은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인센티브가 있고 격려만 하면은 교수들이 자 평생 연구한 것을 나라를 위해 쏟아붓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엮어서 나라를 위해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자료들을 많이 발굴하고 우리 사회에 소통한 것이 저희 전략원의 목적입니다. 오늘 그 일반으로 제가 교수님께서 전화 주셔서 글로벌 항구에 대해서 말을 해보라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런 시간 주신 걸 감사드리고 또 저희 전략원 소개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하게 들었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시죠. 예, 김종창 원장님한테 마이크 드리세요. 네, 교수님, 저 김종차입니다. 오늘 참 강의, 인사이트가 있는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난 12월에 그 골드만삭스에서 2075년, 아까 교수님이 그 50년 뒤에도 우리가 이렇게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2075년에 세계 경제, 각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3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그런 규모로 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건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2060년대, 2070년대 가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보고 중에서 그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과연 그 교수님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그러지 않으려면 지금 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좀 그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75년에 한국이라는 주제로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드만삭스가 이제 그렇게 예측한 주된 이유는 인구 감소 같습니다. 자, 인구가 감소하면은 이렇게 성장률이 하락하는데 그것은 노동 투입이 감소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젊은 사람들이 혁신하잖아요. 그 혁신량이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보면 이 일본처럼 노인들이 많아지면 정치 역동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현상 유지 쪽 하는 거죠.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인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골드만삭스의 우울한 진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경제 규모라는 것은 1인당 소득 곱하기 인구일 텐데 1인당 소득은 증가하겠지만 인구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한국의 종합국력은 떨어질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두 가지겠죠. 혁신, 생산성을 증가시키면서 인구 감소를 최대한 늦추고 출산율 증가를 통해서 늦추면서 동시에 지하 여건들을 푸는 방식이 될 겁니다. 75년까지 과연 미중 갈등이 지속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희망하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동력은 북한 문제입니다. 이 북한 문제는 우리 잘못하면 큰 충격이지만 잘 되면 큰 베네핏입니다. 그동안 한반도 한국의 성장이 한동안은 미국과 일본 축을 통해 성장했고, 그다음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의 덕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유일한 남아있는 미지의 경제 필드는 북한입니다. 따라서는 생산성을 증가시킬 혁신과 인구를 적절한 수준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그 다음에 지정학 문제를 푸는, 특별히 북한 문제를 푸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시죠. 신대사, 신각대사님 좀 코멘트 좀 해주시죠.
네, 아주 굉장히 그 한반도의 미래를 보는 전략적 접근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한 가지 좀 앞으로 한국 미래를 이제 대비하는데 정보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좀 미래전략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인구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강대국이 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규모 면에서. 그렇다면 보다 발빠르게 리질리언스 말씀하셨지만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발빠르게 움직이려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회는 정보의 중요성에 관해서 그렇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해외에 근무하면서 보면은 중동의 이스라엘, 동남아의 싱가포르를 보면 자기보다 몇 배 승수 효과가 있는 그 국력을 발휘하는데 그 기저에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 시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그 전략연구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정보에 훨씬 민감하게 움직이고 그것을 잘 분석해서 미래에 대응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대사님이 계셔서 저는 걱정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 말씀드리면 얼마나 고생하실까. 근데 그동안 제가 많이 배우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격려하는 말씀에 사실 같은데, 그래서 제가 두 번째에 그 after의 그 foreseeing. 우리가 작은 국력 상대적으로 작겠지만 미리 보고 움직인다 그러면 다른 큰 강대국보다도 잘 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특별히 말씀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 회장님. 예. 그 비슷한 맥락의 건의 사항인데 우선 뭐 탁월한 강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가미래전략원이 서울대학교의 소속인데요. 이 우리나라는 싱크탱크가 굉장히 부족하거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가미래전략원 같은 싱크탱크가 출범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두고 싶은데 보통 대학의 싱크탱크가 됐든 단체는 대학에 파묻혀서 고립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국가미래전략원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조금 산업하고 또 민간하고 당연히 정부하고는 뭐 교류하고 접촉을 가지실 것 같아요. 군대하고 또 우리나라의 민간에서 국가미래전략원 수준은 안 되지만 이런저런 싱크탱크가 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네들하고 협력을 해서 아카데미에만 있지 말고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업하는 그런 활동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조언 감사합니다. 한 1년 됐지만 저희들이 SBS 생방송 민주주의 클러스도 했고요. 그다음에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여러 신문에 이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여러 활동도 있고. 근데 지금 말씀처럼 단기적으로는 서울대에 있지 않고 좀 개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독립적인 싱크탱크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대부분 예산을 우리 그 정부에서 학교에 주는 예산에서 받아오는데 서울대로부터도 독립하려면 민간 기부랑 학교 예산이 좀 더 비슷해지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기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국가미래전략연구를 이끄시느라고 통일부 장관도 고사하시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시는데 국가미래전략원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질문이 없으시면 마감하도록 하겠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주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용역에 잡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